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심화 전공 탐구 중에서 이제 현직 변호사와의 인터뷰 그리고 관련 내용에 대해서 발표할 2학년 2반 19번 김민준입니다. 일단 목차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직업 그 활동 장소를 선택하게 된 이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활동이 저에게 이제 어떤 의미가 되었는지 그리고 제가 느낀 점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은 보통 저도 그랬지만 이제 법은 이제 뭐 법을 다루는 이제 전문적인 사람인 변호사, 검사, 판사에게만 살짝 적용되는 자 우리와는 동떨어진 영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우리의 생활에 진짜 모든 것에는 법이 관여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뭐 제가 희망하는 이제 금융 분야의 시장 운영 그리고 정책 시행 분야도 정말 다르지 않고요. 이제 다양한 이해관계에 이제 중재 역할을 하는 핵심 역할이 법이고, 그다음에 그렇게 이 법을 아는 것이 이제 그냥 엄청 이제 유리한 이제 작용이 될 수 있고 저의 권리를 지키는데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변호사라는 직업이 이게 우리의 인권을 지켜주는 몇 안 되는 직업 중에 하나예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전문적인 지식으로 사회 갈등을 해소해주는 모습에 제가 큰 감명을 받기도 해서 이 활동 장소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는 한 법무법인의 이제 변호사분과 이제 인터뷰를 진행해 봤는데 일단 그 인터뷰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변호사의 주 업무는 이제 흔히들 알고 있는 소송 사건의 수임과 진행, 그다음에 이 자문 사건의 분석에 회신이 있습니다. 자문 자문이라는 것이 그 그러니까 어떤 뭐 현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를 데려와서 이제 뭐 상담을 하거나 이제 뭐 전문적인 지식 같은 걸 일단 물어보는 그런 그 과정인데, 그래서 이제 자문 사건이란 거는 그냥 그러니까 자신이 직접 맡은 사건이 아닌데 그냥 전문가로서 얘기를 해주는 조언을 해주는 살짝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판례의 검토와 분석 정리,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판사의 역할이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지금까지 했던 판례들을 계속 분석하면서 이제 비슷한 사건이 이제 나중에 발생했을 때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는 게 좋을지 진짜 그렇게 정리를 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률 자문 의견서, 그 다음에 법률 실사 의견서, 그리고 각종 계약서의 작성도 변호사가 관여를 합니다. 다음에 이제 여기에 더해서 노무사 그리고 심지어 회계사 등등까지도 변호사의 자격증만 있으면 기본적으로 이게 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주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 일의 전망에 대해서 일단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이제 뭐 인권과 이제 손익, 이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직업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많이들 아시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구도 계속 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요. 그런데 이제 현재 로스쿨 제도로 인하여 이제 사법고시 때는 굉장히 변호사나 검사, 이제 판사를 뽑는 숫자가 애초에 엄청 적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변호사를 뽑는 인원이 굉장히 적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했어요, 변호사가. 근데 이제는 이제 로스쿨 제도로 인하여 이제 그 변호사에 대한 수요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초과 공급으로 변호사끼리 경쟁이 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에 대한 수요는 느는데 공급이 너무 많이 느는 거야. 그거에 비해서도. 그래서 이제 슬슬 이제 변호사만을 하면서 이제 굉장히 좀 먹고 살기가 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뭐 레드오션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변호사에다가 이제 다른 능력도 지닌 인재에 대한 선호도가 이제 슬슬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변호사의 살짝 자격증화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법을 아는 것이 굉장히 모든 거에 메리트가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당시 한 사건에 대해서 제가 좀 인터뷰를 해보고 이제 좀 들으면서 한
한 이제 에스크로라는 것에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고자 하는데, 일단 이 사건의 쟁점은 그 B라는 사람이 A로부터 그 150억을 받은 후에 C에게 이제 에스크로를 해주기로 한 후에 대가로 3억 원을 송금을 이제 C에게 해주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자금 전달을 안 한 채로 이제 그 에스크로가 3억 원을 수금하면서 이에 대하여 이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인데, 일단 앞서서 이제 A는 일단 그 이제 C에게 이제 돈을 주는 자금주고, 그 다음에 B는 에스크로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중간에서 이제 그 A에게서 자금을 받고, 그다음에 그 받은 자금을 이제 C에게 넘겨주는 살짝 그 중개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건의 쟁점을 일단 보면, 이 에스크로라는 사람이 이제 원래 이제 C에게 이제 자금을 빌린 사람한테 이제 돈을 주고, 그다음에 그 대가로 이제 3억 원을 이제 C에게서 받기로 하기로 이제 계약을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B가 이제 자금 전달을 안 한 채로 이제 3억 원을 그냥 가져갔으니까, 이게 그냥 이 상태로만 보면 좀 사기라고 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검사 측에서도 이제 기소를 하면서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 이제 B가 이제 사기죄다. 이제 자신이 이제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채로 3억 원을 가져간 그런 사기죄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 저도 이제 그냥 앞부분만 들었을 때는, 와 이거 에스크로 이거 이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 측의 입장이 이제 이 B, 그러니까 에스크로의 이제 입장에 대해서 이제 변호를 해주는 건데, 이제 저는 이거 변호하기 힘들지 않나, 이건 너무 억지로 변호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피고 측의 주장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C가 그 자금을 빌리는 사람이죠. 이제 그 자금 A한테서 돈을 받을 때 신탁 계약서라는 걸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서에는 이제 A의 사유가 아닌 자신의 사유로 이제 A가 이제 동의할 수 있는 조건으로 일정 기간 동안 이제 그 신탁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이제 그걸 발송을 안 할 시에 그 3억 원을 포기하겠다고 계약서에 명시를 해놨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애초에 150억을 이 C가 받으려는 이유가, 이제 회사를 설립할 때 이제 투자금을 얻기에 살짝 용이하게 하려고 150억을 받는 건데, 그 일단 투자 목적으로는 이제 쓰지 않겠다 이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게 C가 이 신탁 계약서를 이 자금주가 동의할 수 있는 조건으로 그 기간 내에 써서 보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원고가 C 측이죠. 원고가 작성한 계약서에는 이제 에스크로 후에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제 계약서에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냐면, 에스크로 후에 150억의 전액이 아닌 잔액을 자금주에게 돌려준다고 이렇게 작성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애초에 150억 원 자체는 이제 일단 그대로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걸 자금 투자 등의 이유로 쓰지 않겠다고 명시해놨잖아. 그러면 이게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전액이 아니라 잔액을 자금주에게 돌려준다고 하면, 이게 자금주 측에서는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러면 돈을 어떻게 쓴 다음에 나한테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자금주 입장에서는 자신 돈이 150억이 그대로 있을 거라고 이제 확신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금주가 그래서 이제 그 신탁계약서에 동의를 안 했고, 그렇기 때문에 A가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뭐라는 거야, 그 C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A한테 신탁계약서를 보내는데 A는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기간 동안 이제 동의를 안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에스크로 입장에서는 그냥 3억 원을 가져가는 게 굉장히 타당했다고 보는 거지. 자,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일단 저에게 이 활동의 의미와 일단 느낀 점이 어떻게 됐냐면, 일단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현하는 데 앞장서는 변호사에 대해서 더, 이 활동하면서 더 큰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 이제 좀 막막하게 느껴졌던 이제 소송 준비, 뭐 재판에 대해서 더 가까이 와닿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간의 이제 재산 관계에 대한 사건을 앞서 다뤘잖아요.
이거에 대하여 탐구한 후에 이제 처음에 검사 측의 사유를 들었을 때는 정말 피고인의 잘못인데 이게 정말로 막 죄를 이제 죄가 있는데 없다고 이제 살짝 변호하는 게 아닌가 그런 식으로도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건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알게 된 후에는 이제 정말 사람 간의 관계에는 어느 한쪽만의 잘못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밝혀주는 변호사의 중요성을 다시금 실감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후에 이제 기업의 인수와 합병에 관여하는 이제 M&A 분야의 변호사에 대하여 이제 심층적으로 알고 싶은 욕구가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좀 다짐인데 변호사가 된다면 그리고 되지 않는다 해도 저는 법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고 준수하여 제 주변 그리고 사회를 믿고 도와주는 한 명의 기둥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